청취자님, 만약에 제가 1년에 딱 40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 돈으로 국가 교육 시스템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사실 뭐 한국의 엄청난 사교육비나 그 물가를 생각하면 진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청취자님께서 저희한테 이 심층 탐구를 위해 분석해달라고 보내주신 그 2026 4월 7일자 최신 정책 자료 더미들을 보면요. 정부가 정확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날카롭고 타겟팅이 분명한 약간 뭐랄까 스나이퍼 같은 방식으로요. 네, 우리가 흔히 정부 정책이나 복지 예산하면 떠오르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막 뭉텅이로 편성해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방식 말이죠. 아, 숫자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적 발표 약간 그런 거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울시 정부 그리고 세종시 국방부의 문건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늘렸다 이런 건조한 뉴스가 아니고요. 인구 구조의 격변기를 맞이한 국가가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 곳의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정책들을 쫙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눈에 딱 띕니다. 바로 정교한 지원입니다. 정교한 지원이요? 네, 단순히 반창고를 일괄적으로 붙여주는 게 아니라 교실 내부의 물리적 환경부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까지 한 개인의 생애 주기를 되게 촘촘하게 따라가면서 맞춤형으로 개입하려는 시도가 보이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 현장부터 짚어보죠. 그 서울시 정책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물리적 변화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네, 4월부터 중부권에 제2 서울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가 구축된다는 내용, 그리고 특정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아예 제한한다는 내용이죠. 네네. 기존에는 다문화 지원 체계가 주로 남부권에 좀 편중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중부권으로 확장한다는 건 이주 배경 학생의 존재가 더 이상 뭐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이슈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걸 시스템이 인정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는 전체적인 인프라를 넓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교생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이른바 초밀집 학교의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를 18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의아하셨나요? 아니 왜 하필 18명일까? 그리고 굳이 학생 수를 줄일 게 아니라 그냥 보조교사를 한두 명 더 투입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국물이 막 넘치려고 할 때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더 큰 그릇을 가져오거나 나눠 담아야 하는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 교사를 늘리는 더하기 방식이 아니라 학생 수를 통제하는 빼기 방식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셨군요. 여기서 우리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그 인지적 과부하의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적 과부하요? 네, 한 교실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일반적인 학급이라면 교사는 하나의 언어, 또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주 배경 학생이 70% 이상이라는 건 한 교실 안에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등 각기 다른 모국어를 쓰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막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딱 한 번 지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너 번씩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해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여러 개의 되게 무거운 운영체제를 동시에 막 돌려야 하는 상황과 같아요. 여기서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건 단기적으로 램 용량을 늘려주는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교사가 각 학생의 학습 수준이나 언어적 장벽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면요. 애초에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백그라운드 앱, 즉 절대적인 인원수 자체를 확 제한해야만 합니다. 18명이라는 숫자는 교사가 인지적 과부하에 빠지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이랑 시선을 맞추면서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물리적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나 학생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복지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네요. 교사가 제대로 된 맞춤형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하는 그런 물리적인 대역폭, 그 대역폭을 시스템 차원에서 보장해 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구조적인 결단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학교 안에 물리적 대역폭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한번 쳐보죠. 하지만 오후 3시가 돼서 학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교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의 자원은 도대체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자료, 그 정부의 바우처 사업이라고 봤거든요. 네,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초중고 재학 자녀에게 연 1회 교육활동비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네,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입니다. 독서실도 가고 예체능이나 직업훈련 재료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의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솔직히 한국 사교육 시장 물가를 생각해보면 고등학생한테 1년에 60만 원, 이거 한 달로 치면 5만 원 꼴인데 이 금액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나 일상을 막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물리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예산 조금씩 쪼개서 막 흩뿌리는 그런 전형적인 탁상 행정 아닌가 하고 살짝 의심했습니다. 이 정책의 진짜 가치는 금액보다는 누가 혜택을 받느냐에 있는 거 아닌가요? 방금 아주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셨는데요.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문서의 2026년 개정안 세부 항목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해요. 올해부터 이 바우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그룹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이요? 바로 학교 밖 청소년과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대체 누구의 손에 이 바우처를 쥐어주느냐, 이 타겟팅의 변화가 정부 정책의 진짜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랑 중도 입국 자녀요? 아, 부모님의 재혼이나 취업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에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온 아이들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의 교육 정책이나 예산은 학교라는 아주 뚜렷한 행정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만 흐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명단이 있고 담임교사가 있으니까요. 아, 그쵸. 관리가 되니까요. 시스템의 레이더망에 아예 잡히지도 않는 일종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와, 투명 인간. 진짜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네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40만 원, 6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훌쩍 넘어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 잠깐만요. 어떤 의미인지 딱 알 것 같아요. 바우처를 신청하고 카드를 사용하려면 일단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도권 밖에서 그냥 표류하던 아이들을 국가의 관리망, 즉 시스템 안으로 싹 끌어안는 아주 강력한 추적 장치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완전 영리한데요?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자원이 생기는 거죠.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 바우처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로 직업훈련 학원에 등록해 본다거나 독서실 결제를 해보는 경험, 이거 자체가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감각과 주체성을 줍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 놓인 개인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입장권을 쥐어준 셈입니다. 투명 인간들한테 실체를 부여하고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을 준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금액의 크기보다 타겟팅의 정교함이 진짜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 와닿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버거워하거나 아예 학교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표현하기 시작했을까? 그 균열이 시작된 첫 지점은 과연 어딜까?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든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2026년 기초학습 지원 사업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거 지원 대상의 연령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만 4세에서 12세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그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극복을 위해서 기초학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청취자님, 만 4세면 유치원도 가기 전에 아주 어린 날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대체 무슨 학업 지원을 한다는 거지 너무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애가 말을 좀 늦게 배우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시기긴 하죠. 하지만 교육학의 관점에서 만 4세 전후는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아주 절대적인 결정기입니다. 결정기요? 네, 이 시기에 가정 내에서 특히 주양육자로부터 한국어의 풍부한 어휘나 문장 구조를 충분히 노출받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교육학에서 흔히 스노우볼 효과, 즉
눈덩이 효과라고 부르죠. 눈덩이처럼 문제가 계속 불어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게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뭐 언어 발달이 지연됐으니까 나중에 국어 시간을 좀 힘들어하긴 하겠다. 이 정도는 짐작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국어 과목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비극입니다. 한번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에 상상해 보시죠. 칠판에 이런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철수는 사과를 5개 가지고 있고 영희는 철수보다 사과를 3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의 사과는 몇 개일까요? 5 더하기 3은 8. 아주 기초적인 덧셈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어릴 때 충분한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한 다문화 아동 중 상당수는 이 문제에서 수식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범아니라는 비교 구문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립니다. 아, 세상에. 수학적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언어의 장벽이 마치 지능이나 수학 능력의 문제인 것처럼 위장되어서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덧셈을 할 줄 아는데 문제를 이해 못해서 계속 틀리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라면서 되게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학업 자체의 흥미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아, 진짜 억울하겠네요. 그러니까 4세 때 발생한 아주 미세한 언어 노출의 격차가 8세 때의 수학 포기로 이어지고 12세가 되면 아예 정규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로 눈덩이처럼 확 불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그래서 세종시가 만 4세 아동을 타겟팅해서 언어와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레이스에 딱 섰을 때 최소한 문제의 뜻은 이해하고 뛸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선, 즉 페어 스타팅 라인을 다져주려는 아주 정교한 예방적 개입인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중고등학생 때 바우처로 몇십만 원 줘봤자 복구하기가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단순히 뭐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미리 만들어주는 작업이었군요. 와, 정말 소름 돋게 납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종시의 4세 아동 지원으로 출발선을 딱 다지고 그다음 서울시의 18명 정원교실에서 밀착 관리를 받고 또 사각지대에 놓이면 정부 바우처로 입장권을 얻습니다. 자, 그럼 이 촘촘한 그물망을 다 거쳐서 아이가 마침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대망의 마지막 자료, 국방부의 문건이 등장합니다. 교육을 모두 마친 성인이 마주하게 되는 국가적 의무, 바로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환경이죠. 나 청취자님 이 자료가 진짜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 중에서 가장 파격적입니다. 국방부가 2026년에 다문화 장병, 군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장병을 위해서 부대 내에서 한국어 교육하고 1:1 멘토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배려나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입대 시 본인의 언어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보직 추천 시스템 가동.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정말 매우 이례적인 접근이긴 하죠. 흔히 한국 사회에서 군대 하면 가장 획일적이고 개인의 특수성보다는 전체의 규율을 강조하는 그런 조직으로 여겨지니까요. 어떤 점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보통 다문화 장병이 입대한다고 하면 그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한국어가 좀 서투니까 어디 사고 안 치게 조용한 곳에 빼두거나 아니면 단순 노동을 하는 곳에 좀 배치해야겠다. 이렇게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맞춤형 보직 추천 시스템은 그 장병을 짐이 아니라 자선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너 한국어 서툴러. 괜찮아. 그건 우리가 멘토링으로 채워줄게. 대신에 너는 베트남어나 러시아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엄청난 이중 언어 능력이 있네? 그럼 그 장점을 극대화해서 뭐 정보 분석 부서나 통역 관련 보직으로 가보다. 이렇게 단점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그들이 가진 특기를 국가를 위해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복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스마트한 인사관리, 그 HR 최적화라고 봅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또 목적지향적인 조직입니다. 그런 군대조차도 더 이상 다문화 청년들을 우리가 좀 배려하고 안고 가야 할 소수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네, 군대는 지금 병력 자원 감소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명의 병사라도 그다 가진 능력을 100% 끌어내지 않으면 당장 조직이 유지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즉, 국방부의 이런 변화는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장병들을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인적 자원으로
완벽하게 편입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자 시그널입니다. 군대가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선택이라는 뜻이군요. 와,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4가지 자료들을 쭉 훑어보고 나니까요. 책상 위에 되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정책 파편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애주기별 청사진으로 완벽하게 탁 조립되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이 정책들은 그냥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한 개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을 넘어 공평한 출발선에 딱 섭니다. 아이가 자라서 서울의 학교에 입학하면 16자명 이하로 밀집도가 조절된 쾌적한 교실에서 선생님과 눈을 맞추면서 인지적 과부하 없는 밀착 교육을 받죠. 그러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규학교 밖으로 밀려나더라도 정부의 바우처라는 입장권을 통해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훌쩍 자라서 군대에 입대했을 때 국방부는 그를 리스크로 취급하는 대신에 그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보직을 딱 찾아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엿한 시민으로 그리고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성장하기까지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게 따라붙는지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청취자님이 고민해 보셔야 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이 점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신경 써야 하느냐? 네, 우리는 흔히 다문화 교육이나 지원 정책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특정 소수 집단만을 위한 무슨 특혜라고 타자화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정교한 지원의 메커니즘은 단순한 다문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초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하고 완벽한 사례입니다. 생존을 위한 업그레이드. 네, 단 한 명의 인적 자원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또 모든 개인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효율화해야만 하는 이 시대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생존 전략인 것이죠. 소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다. 진짜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계속 맴돌게 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우리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교실 정원을 18명으로 확 제한하고 또 4세 아이들의 언어 장벽을 미리 허물어서 기초학력을 잡아주고 군대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아주 초개인화된 보직을 배치하는 이 놀랍고 섬세한 맞춤형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정교한 시스템이 너무나 훌륭하게 작동해서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끌어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이네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은 이 초개인화된 맞춤형 모델이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는 다문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일반 학생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요? 우와, 예외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전체 룰을 바꾼다. 네. 소수의 예외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우월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결국에는 전체 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혁신의 마중물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 공교육의 새로운 원형이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바로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님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파고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